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 자치분권대학이 우리나라에 49개 대학 지자체에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쪽을 제가 주로 이제 다닙니다. 그래서 근데 다니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다 틀려요. 다 틀려. 지난달에 양평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은 제가 질문하면 쫙쫙 마치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제 얘기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잘 흡수가 돼서 기분이 좋았는데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뭐 양평에서 제가 1등을 했다고 아마 강의 평가를 쓰게 돼 있나 봐요. 그 듣고 보니까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그 전에 다녔던 데는 내가 1등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자, 제 전공은 원래 조선 후기, 그 중에서도 향천사회사, 그 중에서도 향약입니다. 향약은 그 마을 자치 조직이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를 받고 제 학생들을 이제 키워내고 있는데 요즘 어쨌든 제 전공이 이제 빛을 보게 되죠. 요즘 이 지방자치는 뭐 정치학, 행정학 하는 사회과학자들이 많아서 하실 분이 많지만 이 전통시대, 옛날 조선시대 이전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지방자치 연구에서 빛을 못 보거든요. 조선시대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로 전담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전근대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삼국시대까지 지방자치 전통과 분권, 민권의 확대라는 제목을 제가 이제 줬는데 그 말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문화, 우리나라 자치 전통과 문화로 이제 바꿔서 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이 원본 자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아주 쉽게 풀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분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백제란 말은 여러 나라가 많다는 뜻이에요. 100가지나 되는 온갖 나라를 하나로 통일했다는 게 백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10제라고도 그래요. 뭐 10개 있고. 그 신라도 6부족이잖아요. 가야도 6부족. 그래서 이 분권에서부터 뭐든지 이제 시작을 하다가 점점 통일이 돼서 가지고 중국도 진시 황제가 시황제는 처음 황제라는 뜻이죠. 시자가. 그래서 중국도 나라가 다 흩어져 부족 연맹체로 흩어져 있다가 이제 점점 크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시대는 단군의 시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BC 2333년에 만들어졌다. 그러지만 실제 그 역사를 우리 역사로 보지는 않고 실제 단군이 살던 시대, 단군은 실제 인물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불렀든지 간에 역사적 사실을 신화로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곰에서 인간이 됐다. 그건 과학적이 아니죠. 하지만 곰을 토템으로 숭상하는 부족이 이 한반도에 살았고 만주 저쪽 지역에는 호랑이를 토템으로 사는 부족이 만나가지고 싸움을 벌여서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이겼다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이 신화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역사 시기로 보면은 단군 고조선 시대를 BC 1000년경으로 봅니다. 그 시대가 청동기 시대예요. 섞이는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점령당하고 청동기는 철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넘어가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를 부족 연맹체, 부족 영맹 국가로 해서 이제 왕국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이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조선에서 부여, 옥조, 동해, 맥구, 고구려에서 쭉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북쪽은 그러고 남쪽에서는 마암, 변안, 진안으로 나눠져 있죠. 이건 이제 가야가 돼서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사람이라 가야 연구가 또 가장 뒤져 있고 그래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가야 문화재연구소 소장이 지금 제 제자가 가 있는데 어쨌든 육부족이 하나로 통일되고 여기도 이 백제는 원래 마한이 그 토착민이고 그 백제라는 나라는 고구려 유민이 내려와서 된 거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주몽이 바로 그냥 그 고구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원래 부인이 있죠. 고주몽의 부인이 누구죠? 유한가요? 저도 금방 안 떠올라서 그래요. 있는데 그때 유리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낳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면서 단검을 부러뜨려서 육각 수수께끼를 내고 나중에 찾아올 때 이 반쪽을 갖고 와라 라고 하고 떠나죠. 떠나고 나서 만난 사람이 소소노라는 부인을 만나요.
그 소선호가 이 부여의 공주입니다. 공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온조입니다. 온조. 응?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2대째가 문제잖아요. 2대 후계자를 누구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소선호는 이 나라가 자기 아버지 나라고 자기랑 결혼해서 난 백제, 온조란 자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온조가 2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본부인한테 난 누리가 됐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진 거죠. 왕이 계속해서 지고선 밑으로 남아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평안도로에서 황해도로에서 경기도 지역의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주 부여로 이제 밀려서 내려가면서 공주 부여에 지어가면서 이제 백제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제는 고구려 후손이 들어오고 토착민으로는 마한. 그러니까 두 개 민족이 두 개 이제 부족이 만나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백제라고 이제 표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백제 사람들이 다시 그 광개토 대왕 시절에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공격해요. 금강하고를 충청남도 공격하면서 백제가 이제 많은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천황적이라고 딱 얘기한다면 좀 뭐하고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히로히토 천황이 그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일본 고대 국가 시절에 한반도에서 백제에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그 천황족들의 우리 백제계 귀족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것이 이제 통일된 것이 이제 통일 신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는 뭐가 있어서 발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남쪽 역사책에는 통일 신라 다음에 고려로 넘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그렇게 안 하고 이 남북국 시대라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된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 남북국 시대라고 이제 북한 책엔 써 있고 남북국 시대란 말을 북한서 쓰는 게 아니라 조선 시대 실학자들이 벌써 쓰고 있었어요. 그걸 차용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력한 통일된 국가가 됐는데 이 신라라는 데가 경주가 너무 귀퉁이에 있잖아요.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뭐 구주 오소경이라고 해서 조그만 이 서울을 뒀죠. 서원경, 북원경, 남원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 하대 호족들이 왕 밑에 호족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발호하기 시작하죠. 토구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나타난 것이 분권이 되면 이게 해체되면서 다시 이제 왕건이 통일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후삼국 시대에 논란이 일어나는데 구산문이라고는 이 신라 시대는 불교가 국가 이념으로 들어왔죠. 그 당시에는 우리 요즘은 미국 유학을 가지만 그 당시에 귀족들은 전부 다 중국으로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죠. 당나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 도의선사가 중국에서 불교를 도입하는데 기존의 이 오교라는 말은 불경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인 불경을 가지고 해석해 있는 책 가지고 분파를 나눠서 5가지 분파. 요즘 기독교로 말하면 똑같은 성경책인데 장로교, 감리교, 뭐 통일교 별별 다 나눠지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불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오교가 있었는데 이게 정통 그 왕이 믿는 이제 종교였죠. 근데 이제 그 850년경은 신라가 호족들에서 각 지역에서 흔들리면서 중국에서 도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받아들인 불교가 선종입니다. 또 다른 계통의. 중국의 선종을 만든 분이 누구죠? 선종이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선종을 만드신 분. 그 유명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 인도 스님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포교하러 온 거예요. 포교하러. 부처님의 말씀 전파하러 왔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이분이 그 소림사 알죠? 그 무술 많이 하는 소림사에 올라가서 9년간 적벽대자 벽을 바라보고 혼자서 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선종입니다. 그 실제 인물이에요. 달마는. 그래서 깨달음 보니까 별게 아니다. 부처님은 내 가슴에 있더라.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깨달으니까 불경은 이제 상관없어요. 불경책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스스로의 깨달음, 내 가슴 속의 불성, 부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좀 멋있잖아요. 옛날에 귀족만 보살이 되고 부처급으로 올라가는데 일반 평민도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대조가 달마, 2대조가 해가 해서 6대조가 해능 스님인데 중국에서 해능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 도의선사가 7대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전통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그 전통이 이 구산문, 전국의 9군데의 산문으로 들어가서 되고 이게 이제 정치와 종교가 결합을 합니다. 종교가 산에다가 절을 만들었는데 먹을 게 있어야죠. 경제적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정치가들은 호족들은 일반 민중이 또 필요로 하잖아요. 민중이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절에다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이 호족들이 또 거기 나오는 신도들은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런 정교 일치를 이제 이뤄나가면서 자기의 고난들을 이제 스스로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통일신라 시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렇게 이 부정영면체로 시작해서 국가로 해서 또다시 해체하면서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작됐다. 우리의 원래 그 분권이라는 전통 자체가 분권에서부터 원래 시작된 겁니다. 서양의 역사는 봉건사회라 그래요. 봉건사회. 봉건사회도 분권인을 말하는 겁니다. 각 지역에 영주들이 있는데 왕이 힘을 못 씁니다. 그 영주와 이 타협을 해서 만들어진 봉건사회. 분권사회를 봉건사회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형식상으로 왕이 그 지역의 영주들을 임명해주는 그런 식이지만 왕이 통째로 그걸 장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의 정치를 봉건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필요한 거예요. 교황이 왜 필요하느냐? 교황은 하느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이 영주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교황이 이 사람은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임명해주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세 시대까지 이 교황과 이 황제가 항상 그 기량 관계 이런 것을 유지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왜 이성계가 왕이 되고 우리는 왜 피지배층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리는 유교 이념 속에서 천명사상입니다. 하늘이 나를 이 땅을 부리는 권능을 나한테 줬다. 이게 유교 통치 이념에서 천명사상입니다. 천명사상. 그러니까 천명사상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은 임금 책임이라. 그래서 임금이 이제 근신하고 좋은 일, 많은 선행을 베풀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그거죠. 그래서 다 덥잖아요. 더우면 누가 시원하게 해줘요? 임금이 해줘야죠. 요즘에 에어컨이 해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단오선이라 그래서 단오날 임금이 부채를 신하들한테 줘서 이걸로 시원하게 부쳐라 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그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강에서 얼음을 서빙고에다 보관했다가 신하들한테 얼음을 나눠주면서 시원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천명사상에서 나왔어요. 전통 시대에는. 근데 요즘은 천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잘 모르는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왕왕 등장을 해서 이 나라를 망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열국의 분립과 고대국가 성립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고려 시대는 비교적 하나로 이제 통일됐지만 이 분권적인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니까 쉽지 않죠. 잡기가.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뭘 많이 했어요?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 자기 부인이 한 50여 명 되죠. 그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전국을 5도로 이제 나누고, 북한도 지금 이거 다 따로따로 이름을 이상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뭐 5도 양계를 이제 만들고, 서울도 개성도 또 한 군데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경은 평양으로, 동경은 경주로 해가지고 여기도 한 400년 이상 통치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을 이제 파견하고, 이제 그 중앙 집권 체제가 쉽지는 않았죠, 상당히. 그러니까 국왕이 되면 항상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 꿈이죠. 지방은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자치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되고, 향리들이 지방을 장악하고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지역의 대표로 이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선 시대를 만든 사람이 정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전은 향리 출신입니다. 향리. 이
호족들은 귀족들은 큰 공부 안 해도 돼요. 재산만 많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행정체계인 향리들은 유교를 불교 이념 속에 있지만 그 행정을 위해서 유교 소양을 갖추고 있어요. 유교적 한문도 쓸 줄 알고 여러 가지 공부 경서를 읽고 통치 방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소수의 귀족들에 의해서 이제 고려가 운영되기는 힘든 상황. 더군다나 원나라 간섭 백연의 간섭기 속에서 이제 약화된 중앙 집권이 이제 약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도전 같은 사람이 그 당시 무력을 가지고 있던 이성계를 찾아가죠. 이성계랑 이제 구테타 모의를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이제 불교 이념을 없애고 유교적 이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인질제도에 인질제도. 호족들의 자식들을 이 개공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반란을 못 일으키게 만드는.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체제에 모든 지역에 있는 다이묘, 봉건 영주를 그때는 다이묘라고 불러요. 다이묘들, 대명이라는 다이묘들의 아들들을 이 동경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여기가 살아야 돼. 반란을 못 일으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또 찾아와서 동경에 2, 3개월 지내야 돼요. 뭐 옛날에는 반란 일으키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죠. 근데 요거와 조금 떠나서 이제 다른 얘기로 가면은 왜 일본은 성공하였는가? 1980년대 초반에 일본계 영국인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왜 일본은 성공하였는가? 왜 80년대 일본이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경제적 동물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걸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일본이. 단순히 열심히 근면해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학자가 썼는데 유교 이념 때문에 일본이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원생 시절에 80년대에 그 책을 읽고선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우리는 유교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일본이 오늘날 1980년에 일본이 성공한 요인을 유교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유교하면 특징이 뭐죠? 인, 의, 예, 지, 신, 충, 효. 뭐 7가지는 다 들어가죠. 요 정도인데 일본이 받아들인 이 7가지 이념 중에서 받아들인 그 이념의 중심이 중국이 한국하고는 틀리더라. 이게. 한국하고 조선하고 중국은 유교 이념 중에서 가장 큰 이념, 필요한 이념, 중요시 생각하는 게 7개 중에 하나. 한번 찍어보세요. 예, 훌륭하십니다. 틀렸어요.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충? 그것도 얘기가 돼요. 또 보편적인 효도 돼요. 여기 훌륭하신 분들만 계시네. 인입니다. 어질인자. 인에서 시작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인해야 되거든. 인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인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야. 인을 안 시작부터 인이 필요 없었다는 거야. 얘도 필요 없어요. 뭘 제일 높이 봤냐면 믿을 신자. 의자, 의리자. 사무라이가 의리잖아요. 근데 장사꾼들 간에 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의가 없으면 장사 못합니다. 수표를 주고받는, 어음을 주고받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는 인자는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어진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일본 역사 전통이 그래요. 그 대신 신과 의는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충현은 똑같아요. 충국가의 집안에서의 가장에 대한 충성은 밖으로 나가면 자기의 그 지배자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니까 충현은 어느 나라나 다 강조합니다. 충보다도 효를 더 강조했어요. 임진왜란 때 그 장수가 지휘관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전투 중에도 맡기고 자기는 어머니 모시러 갔어요. 그럼 누구를 비난했겠느냐? 비난 안 했어요. 참 훌륭하다고. 충보다 효를 더 높인 거예요. 효가 돼야지 그 다음에 충이 가는 거거든. 충효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도리어 일본은 성공한 것이 유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뭐냐? 두 번째 요인이 언어. 일본어로 통일돼 있었다. 일본이 이제 근대화 될 때. 세 번째 요인이 지금 말하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세 번째가 도로교통망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도로교통망.
근대화가 됐을 때 막 수출하고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모든 도로 교통망이 모든 지역에서 동경을 중심으로 길이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인지를 붙잡아 놓으니까 자기 지역의 다이묘 영주가 동경으로 항상 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모든 도로가 동경을 중심으로 돼서 근대화를 맞이할 때 있는 인프라가 도로 교통이 깔렸고 유교라는 정신적 이념이 들어왔고 등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 자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마른 거예요. 90년대 20년 동안 침체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살아나서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잃어버린 로스트 지금 10년이나 20년이 될까봐 지금 큰 걱정이죠. 세계 경제가 지금 다 흔들린 상황인데. 자, 그리고 이제 이 유교적 통치 이념에 의해서 됐는데 유교적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정치를 만들어야냐면 3대 이상. 요즘은 창의적인 것을 요즘은 높이 보죠.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사람을. 우리 전통시대에는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 해주는 사람은 전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옛날 속담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창의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옛날엔 표절을 해야 돼. 표절을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걸 표절하느냐? 중국의 3대 이상을 실현하는 거예요. 3대는 뭐냐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여기에 정치를 요순 임금 시절의 정치를 그대로 옮기면 그게 훌륭한 정치가로 취급합니다. 요즘은 기준이 틀려요. 근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인데 주나라 때 벌써 기원전 1000년에 기원전 지금 3000년 전에 모든 지금 중국에 있는 정치 제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성육부제. 이 제도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주간지를 만들고 주례에서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례에 나온 것을 잘 펼치고 백성들한테 예의 범절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정치 체제가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주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도전이 신하잖아요. 창리. 이제 4대부예요. 이 사람들이 벼슬 해서 이제 4대부가 됐는데 이제 고급 공무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조선시대가 어떤 국가냐라고 그 성격을 물어보면 예전엔 그랬어요. 중앙집권적 양반 관료제다. 중앙집권적 양반 관료제. 중앙집권은 중앙에서 모든 신하들을 파견하잖아요. 339년에 파견하고 하는 이게 중앙집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중앙집권입니다. 사실은. 중앙집권제에 양반 관료제란 말이 들어갔네. 이게 무엇이에요? 양반 관료제는 양반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 분권적 요소를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 그 두 말은 모순인데 조선시대는 그렇게 유지가 됐어요. 조선 전기까지는 후기부터는 이제 국왕에 대한 수령을 통해서 전국을 이제 지배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 이념을 철저하게 갖고 있던 정도전은 임금은 대표로 서 있지만 1000명을 받은 대표로 서 있지만 양반들 관료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걸로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임금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임금은 싫어하죠. 내가 통치해야 되는데 왜 신하들이 니네가 통치하려고 드냐? 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만든 군신공치 임금과 신하가 같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임금이든지 자기가 위에 서야지 어떻게 신하를 위에서 세우겠어요. 이 갈등에서 정도전이 이제 이방원한테 칼을 맞은 겁니다. 그걸 내세웠기 때문에. 군신공치라는 이 이념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제 칼을 맞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조선시대는 6살 먹은 임금도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훌륭하십니다. 바로 정답 맞히시네.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유교 사상에 의하면 그 재상, 요즘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요즘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겠죠. 재상만 잘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임금은 가만히 있고 경연에서 매일 아침 신하들하고 앉아서 의견을 논의하고 그 세 사람이 잘 뽑으면 돼. 그 세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이 의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국무총리실이지만 의정부라고 그래요. 의정부. 여기 의정부 있죠? 의정부입니다. 거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의정부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있는데 그 2조, 공조, 형조, 예조 하는 그 6개 그 기관에서 판사들이
이 판서들이 보고를 임금한테 바로 올리는 체제가 아닙니다. 이 중국 주나라 제도에 의하면 의정부한테 올리는 거예요. 재상한테 올리면 3명의 재상이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임금한테 재가를 받는 이 시스템이 이 주나라 제도의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랑 같이 직접 조선을 만든 사람이니까 권한을 갖고 지분을 갖고 있죠. 조선을 만든 지분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노인네들, 이 영감들이 앉아서 자기 하는 일에 방해하는 게 싫으니까 그 의정부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을 의정부 서사제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사인 안 하면 시행이 안 되는 제도가 원래 이 주나라 때부터의 오래된 제도인데 이 이방원 같은 사람은 뭐 유교적 소양이 깊지도 않았고 없애버린 거예요. 6조 직계제, 6조에서 바로 임금한테 바로 명령을 받아서 보고를 올리고 명령받는 6조 직계제를 해버렸어요. 이건 변칙이죠. 변칙. 그러다가 그 아들인 세종은 성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건 잘못한 거다. 그래서 바로 6조 직계조를 이제 없애버리고 의정부 서사제도로 다시 환원시켰다가 또 이 국제 따로 된 이 세조가 또 그런 걸 한번 하려다가 이제 또 중단되죠. 그래서 어쨌든 조선시대는 유명한 정승들이 많잖아요. 황희정승, 맹사성 정승 이런 식의 정승들에 의해서 이제 유지되던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군신 공치이기 때문에 결국 임금이 오늘날 우리 대통령보다 힘이 없어요. 신하들의 사인을 받아야 모든 게 발령이 나는 거예요. 임금이 저 사람 시켜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의정, 좌의정이 반대하고 사인 안 하면 절대 그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파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금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임금이 당파 싸움의 조종자입니다. 노론이 힘이 세면 남인을 살짝 키워갖고 노론을 공격하고 또 남인이 세면 노론을 시켜서 공격하고 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임금이 힘세면 그 당파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임금 스스로 결정하고 가니까. 북한은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당파 싸움 한다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김정은이 거기 이제 마음대로 하는 그 시스템이니까 뭐 실제는 그렇지도 않다 그래요. 한 100명 정도가 김정은을 꽃가마를 태워갖고 자기네가 정책을 뭐 이끌어간다 하는 소리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파 싸움의 조종자는 임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재상제도고요. 의정부를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원부라는 데는 관리들의 비행을 이 사람들은 고발하는 요즘 감사원 같은 기능이 있죠. 사관원은 정책 비판 언론인데 이 사람은 주로 임금이 잘못한 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임금이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직무 자체가 임금이 잘못한 것만 공격하니까. 신하들하고 안 나오면 글 쓰는 거예요. 임금이 잘못했다고. 어제 늦게 자고 말이지. 궁녀들하고 공격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 요즘 근데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비서실장조차 일주일에 한 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관의 기능이 조선시 사관의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와대의 뭐 임종석 실장이 그런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홍문관은 이제 우리 이제 말하면 그 기업의 기획실 같은데 책도 찍어내고 국왕의 자문, 경연 준비 이제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항상 이제 유지해왔던 비교적 유지해왔던 체제입니다. 그리고 기본은 유교적 기본은 민본, 민이 본이 되는 백성이 본이 되는 체제가 이게 조선시대 백성이 본입니다. 이 체제는 지금부터 2500년 전 공자, 맹자가 살던 시절에 그 노노, 맹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이 본이다. 거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 민본을 또 강조한 사람은 특히 맹자가 강조했어요. 공자나 맹자나 하는 사람들은 어용학자입니다. 요즘 어용학자는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대통령 말 들어가서 하는. 옛날 시절은 않고 내가 지식인인데 내 지식을 써야죠. 임금한테 자기가 관료가 돼서 자기 정책을 자기 사상을 백성들한테 써야 된다. 민본 정치의 사상을. 그러니까 그건 어용이란 말이 옛날엔 좋은 말이에요. 어용학자가 되고 싶어서 공자 맹자가 중국의 나라가 10여 개가 있으니까 각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임금이 받아들이면 이제 데려다가 관료로 쓰는데 공자 맹자는 너무 강직하니까 임금들이 데려다 쓰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현실 정치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제자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정치의 관료가 돼서 지금까지 그게 내려오는 것이 실제 당사자들은 실패한 정치인입니다. 그 자기 제자들 100여 명씩 데리고 다니니까 그것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맹자란 책에 첫 번째 장이 한 19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장이 양해왕 꾸입니다. 첫 장 이름이 양해왕이에요. 그 뭐냐 양나라 해왕이. 맹자가 자기 제자들 쫙 데리고 그 양나라 해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기 정책을 좀 써달라고. 딱 그러니까 양나라 해왕이 어떻게 하냐면 큰 연못에 그 금붕어 같은 물고기를 탁탁탁 튀어놓는데 먹이를 탁탁 주면서 맹자가 이제 오니까 뒤를 싹 돌아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군자도 이 군이라는 말이 군자란 말은 그대란 뜻입니다. 그대. 김군 이군 하잖아요. 그대. 군자도 이런 즐거움을 아십니까? 이제 거만하게 딱 그래. 그랬더니 말고 나도 당신같이 이렇게 물고기 보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하고 이익 이자를 얘기해. 이익 이자. 맹자가 하필이면 왜 임금이 이익 이자만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인구가 많아야 돼요. 나라가. 왜 나라가 경쟁적으로 10여 개가 있으니까 정치 잘하는 나라로 백성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백성이 이동하면 농사 져서 세금 바치죠. 전쟁 나면 군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많은 게 제일 큰 나라 강대국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백성을 많이 있게 할 수 있겠냐 하고 이익 이자를 딱 이제 물어보니까 맹자가 딱 하는 말이 왜 임금은 인이 있는데 어질 인이 있는데 왜 이익만 따지냐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연못에 뛰노는 이런 즐거움을 혼자 하지 말고 백성과 같이 즐기신다면 임금님이 궁궐을 짓고 싶으면 하루아침에 백성들이 궁궐을 지어줄 것이다 하면서 한 말이 그 백성과 더불어 즐기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한자 네자로 그대로요. 여민동락 더불여자 백성민자 같을동자 즐거라. 백성과 같이 즐거라. 여민동락하라는 말이 탁 나. 그 여민동락 자체가 바로 민본 정치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 조선시대는 이 민본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그 세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사람 민본 정치 이런 의식에 철저하게 들어가 있던 사람이죠. 이게 조선시대 체제고 오늘 강의 내용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고종 때쯤 오면은 민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고종 대한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이게 또 사라져버려. 우리 스스로 자치의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필요서 우리 생명을 바치고 우리가 찾았던 거예요. 대한제국기 때 요즘 말하면 이장 있죠? 이장. 여기 지금 뭐 다 대표라 그랬는데 선거했어요. 조선시대 때 선거로 뽑았어요. 이장을.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면장을 투표해서 뽑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임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밀란을 통해서 갑오농민 전쟁을 통해서 치열한 목숨과 피를 바치면서 만들어낸 이 전통이 일본 사람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걸 우리가 다시 해방 후에 살렸어야 되는데 못 살린 거예요. 우리 후손이 더 좀 뒤떨어진 거예요. 미리 결론 설명하면 놀란 게 그 면장 출마하는 사람 중에 그 자격이지 자격 중에 세금 체납자는 안 돼요. 지금보다 더 발달됐어요. 지금은 뭐 국회의원이고 뭐 이거 전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금 체납해갖고 다 난리 나잖아요. 뭐 조국이라는 사람도 뭐 몰랐다가 뭐 나중에 바치고 어쩌고. 규정에 딱 넣으면 뭐 정해지는 건데 왜 규정에 못 넣냐 이게. 세금 체납자는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을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놓은 거예요. 그걸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선진적입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론인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소제도, 구원교지, 응지상소에서 또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임금한테 직접 고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가졌습니다. 신문고 같은 거.
신문 같은 거를 구하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또 이 정조임금은 자기 아버지 묘소에 방문한다는 것으로 이제 원행을 수원으로 많이 가죠. 임금이 지나가는 길가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징을 치면 돼요. 징을 치면 임금의 가마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임금이 들어줘. 무슨 소원이 있냐? 얘기해봐라. 들어주되 임금의 가마를 세웠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지만 임금이 경청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격쟁상소라고 징을 친다 하는 것도 있고, 응지상소니 그건 다 양반들한테 뭐 이번에 남북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전국의 양반들한테 임금이 말을 구한다는 교지를 내리면 신하들이 이제 우리 박사 논문만큼 글을 써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이게 왕조실록에 다 실려 있어요. 임금의 뜻에 응해서 내는 응지상소, 구원 교지 뭐 이런 거. 이건 임금이 내리고 여기에 응해서 지금 상소를 올리는 거. 상피제는 또 요즘 무슨 공무원 된다고 뭐 어느 기관에 뽑으라 그랬더니 뭐 형제, 뭐 아들, 친척 몽땅 다 집어넣어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다 바꿔줘서 좀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조선시대는 상피제라 그래요. 자기 형제나 아들들하고는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 서로 피한다. 그래서 서로 상자 피할 피자. 상피제도요. 딱 돼 있어요. 법적으로. 조선시대 법률이 지금 우리나라 법률보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는 멋있는데 시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헌법도 굉장히 좋은 헌법인데 이 상피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대로 지금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원부 기능, 감사원 기능이 지금 미약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친 부마의 관직 취임 불가. 임금과 관련된 친척들은 일체 관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임금의 사위도 일체 관직에 나올 수 없습니다. 딱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임금의 사위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예, 자기는 능력이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벼슬을 못해요. 자기 능력을 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마들이.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 중에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효종의 부마, 동평이라는 부마가 있는데 공주랑 결혼을 했는데 공주가 시집 오자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는데 20대에 자기가 청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임금의 부마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신하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의 사이 결혼 재혼시켜요? 안 시켜요? 여기 정답만 말하네.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가를 못 가게 된 거예요. 평생을. 물론 첩은 있어요. 조선시대는 첩의 구분이 첩하고는 밤새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첩의 아들은 상민이에요. 서민이에요. 서민. 이 사람 아들들은 다 서민이 되는 거죠. 응? 첩은. 뭐 물론 첩의 부인이 양반 부인도 될 수 있지만 처와 첩의 이 대접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첩은 있지만 그 정부인이 없는 거예요. 부인하고 첩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금이 불쌍하니까 국가의 행사가 종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을 불러요. 여기 4호선 타고 가다 보면 무슨 암이? 대암이역 있어요. 대암이역 반월에. 대암이역 가다가 보면 그 사람 무덤이 이제 있어요. 동평이 무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심심하잖아요. 종친에서 궁궐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일기로 썼는데 그냥 일기로 썼는데 이게 지금 후손들에 의해서 헌책방에 나온 것을 한문 잘하는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굉장하거든. 궁궐에서 효종 때 궁궐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고 들은 걸 다 적어놓은 일기야. 그래서 동평이 일기라 그래서 번역이 돼서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알려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상피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제대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은 상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 뭐 특사를 막 임명하잖아요. 거기는 엽간제도입니다. 돈 내고 벼슬을 살 수 있어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 운동 때 자기 도와준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 말고 공무원 위에 앉는 정무직은 장자리에 앉는 것은 자기 도와준 사람은 트럼프가 마음 놓고 아무나 다 임명할 수 있어요. 그건 엽간제도에 관직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미국은 시작부터 거기는 유교 이념이 없던 나라니까 시작부터 지금 역관제도로 해서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의례에 의해서 이 상피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져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관직 취임 불가. 자, 이렇게 되고요. 지방 행정에는 이제 이 관찰사가 있고 수령이 있고 이제 국왕의 대리자죠. 이 사람이 지방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수령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령이니까 이 국왕의 대행자죠. 그리고 이 관찰사는 수령을 평가하는 사람이야. 평가를 해서 10점 만점에 10점 받아야 다음번 수령으로 옮겨줘요. 너무 엄격하면 10점 만점에 10점 만점 받아야지 다음번 임기로 지나간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이 싹틀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수령이 하는 일이 요 7가지 이 칠사를 임금 앞에서 발령 나기 전에 외워야 돼요. 이거 못 외워서 또 부인 못한 사람들이 농상성, 농산일을 성하게 해라. 인구증, 인구를 늘려라. 학교를 흥하도록 해라. 군정을 수리를 잘해라. 부역을 균등하게 해라. 송사를 간소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이 가날시, 나쁜 향리들이 이 공무원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이제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임무입니다. 그 밑에 이제 향청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유양소예요. 다음 주 오시는 분, 건국대 법대 교수 거 보니까 유양소에 대한 내용을 짧게 쓰셨더라고요. 조선 전기는 고려시대적 요소가 좀 남았어요. 후기가 돼야 조선시대적 요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치권이 양반들의 지방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조선시대 초기에 힘을 못 가지니까. 그래갖고 만든 게 유양소라는 이 조직을 뒀어요. 지방들의 자치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좌수 멸감을 둬서 이 유지로 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업무는 뭐냐면 수령이 잘못하는 것을 비행을 막아주는, 감찰하는, 수령을 견제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소라고 연락사무소가 있고, 근데 조선 후기에 왕권이 강화되니까 수령이 강화되니까 이 유양소의 이름이 향청이란 요 향리들이 이건 잘못 쓴 것 같다. 향리들이 있는 데는 작청이고 유양소가 있고 향청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바뀌어 버려요. 조선 후기 향청은 수령 휘하로 들어가요. 조선 정기엔 수령을 견제해주는 그 기능을 유양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요즘 말하는 지방의회가 있죠. 지방의회가 향회입니다. 향회. 이 향회의 지방의원을 향원이라고 불렀어요. 향원.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장을 향장 또는 향선생 요 투표로 뽑았어요. 향원들이 투표를 뽑고 요즘에 현대 지방의회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요 향원들은 자기들끼리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이라고 양반이 아니고 그 지역의 향안에 이름이 올라갔어야지만 현족들의 등재가 됐어지만 양반 중에 양반이고 향회원이 돼야지 이제 군의원 정도 돼야지 이제 되는 이런 기능을 이제 바뀌었는데 이 향회는 양반 중에 양반들만 모여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수령도 견지하고 하잖아요. 조선시대 내내. 이게 대한제국기에 들었으면 갑오농민혁명 1894년 이후에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고정임금이 아주 향회 법을 만들었어요. 향회 운영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자치 향약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민들 스스로 자치를 하도록 아까 말했듯이 이장도 자기네끼리 뽑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모든 군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요즘 지방의회와 똑같이 지방의회에 허가 없이 하지 못하는 향회원이 양반 중에 양반만 들어간 향회원이 대한제국기의 고정말 구한말에 들어가면은 민들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천지개벽한 거예요. 천지개벽한 거. 그 전통을 우리가 지금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치 전통을. 제 전공이 지금 말하는 이것들이 제 전공입니다. 유양소, 경제도, 향회, 향원이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70년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석사과정에 들어와서 우리 선생님이 원래 실학 연구하던 박제가 이런 거 연구하시던 분인데 70년대 중반 되니까 앞으로의 우리 역사 연구의 중심은 이분은 경성제국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좀 뭐라고 하냐면 중앙정치가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정치가 우리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때 3가지를 부르짖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남성 중심이 아니라 여성 중심의 것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지배층 중심이 아니고 지방민 중심으로 일반 민 중심으로 할까는 세 가지로 우리 역사가 갈 것이다라고 70년대 중반에 벌써 얘기하시고 이제 실학은 그만두고 이제 이 향천사회사 연구로 뛰어들으셨어요. 1991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이제는 실학은 끝나고 이 향천사회사 연구 쪽으로 지방제도 연구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향청연구라는 책을 쓰셨어요. 으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선생님이 하던 것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10년을 향약 자료만 같이 봤어요. 향약하면은 덕업상권, 예석상교, 과실상교, 환난상교에서 참 멋있잖아요. 그런 줄 알았더니 10년 연구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의 대부분은 국가가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지방의 양반들이 하층민을 통치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것 말고 상호부조, 상천민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사는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러죠. 이런 마을 공동체적인 삶이 그런 조직이 어디 있었냐 봤더니 촌계라는 조직으로 남아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이 상천민들은 관행이야. 글로써 문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게 역사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글로써 써놓지 않아요. 왜? 당연한 거죠. 불에다가 있어? 그냥 그 불로다가 덥석 말아놓고 막 때리잖아요. 불통수와 우물물하고 불씨를 안 빌려주면 자연히 쫓겨나는 거예요. 관습법이 있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문서를 안 해놔서 역사 연구가 지금까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는데 양반이 하층민 지배하는 규정만 남았고 우리끼리 서로 상호부조하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금까지도 그 정신 중에 하나가 계속 계승되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을굿, 정월대보름 마을굿 있죠? 이게 총기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선생님은 이제 풍이 걸리시다 나오셔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자료를 구해주면 선생님은 앉아서 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속 쪽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그래서 이제 민속을 공부하게 돼서 역사 민속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 30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향약을 제가 10년 연구하고 보니까 4가지 성격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일반 상천민하고는 민하고는 상관없이 양반들끼리 자기네가 향해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향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9년 단위에서 양반들이 힘을 못 쓰니까 왜? 수령의 힘이 조선 후기에 가면 국왕의 대행자 수령의 힘이 중앙 집권제가 점점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단위, 양반이 사는 동단위에서 하층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동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18세기쯤 오니까 이 교화, 이런 예의 염치 가르치는 것은 수령이 안 하고 양반들한테 위임을 했어요. 아까 말한 향청, 유양서 조직에 위임했는데 이분들이 또 잘 못해가지고 이 양반한테 맡겨봐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령이 직접 향약을 시행합니다. 그전에 사족한테 자치권을 주고 맡겼는데 그걸 주연 향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말한 촌계라는 게 있는데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진짜 수평적인 서로가 이웃권에 돕고 사는 이런 것인데 이건 내용이 없어서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못 돼서, 사실 촌계야말로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사상에 맞던 그런 그 자치조직, 그 동단위의 자치조직이죠. 그 4가지로 구분해서 그 성격을 그냥 교재 있는 대로 쭉쭉 가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말에 향리 중에 이제 그 정도전이 조선에 건국하면서 지방에 있던 향리들, 구테타 세력과 연결된 사람이 서울로 와서 벼슬을 하면 양반 4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그냥 향리로 똑같은 집안인데 옛날에 향리로 있었던 사람은 수령들의 지배받는 이제 밑에 중간 계급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1392년에 개국이 되고 1400년 지나고 15세기 이제 그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100여 년 전에는 고려시대 때는 같은 신분이지만 이젠 중앙벼슬한 양반과 지방에 있던 향리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규라는 조직의 내용 하나는 바로 이 중간 계급이 향리와
사대부관을 구분시키기 위한 내용이 향교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먹고 사는 백성들하고 상관, 자기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계 향림약조라는 퇴계 선생이 만든 향약은 바로 향교예요. 향교.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대신 그것이 퇴계 향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그 서양에서 말하는 기사들이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레죠. 가진 자기는 귀족의 기사로서의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또 그 자기가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가 있어요. 외부의 침입자를 막아줘야 되는 의무. 그것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레죠. 자기는 고귀한 대접을 받지만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다면 바로 이 향교입니다. 바로 퇴계 선생이 만든 향교야. 왜냐하면 우리는 취향지인 한 마을을 다스리는 지배층으로서 하층민을 토색질하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을 잡은 것이. 그래서 과실상규만 했어요. 양반들 상대로 과실상규만 집어넣은 게 유명한 퇴계 향립 약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럽의 그런 노블레스 오블레주 정신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약하면 중국의 주자가 만든 주자향약, 또 주자는 그 앞에 여씨가 만든 것을 다시 손을 봐서 주자증선 여씨향약 것으로 보는데, 이 퇴계 선생이 만든 향규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나라 역사적 조건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규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붙여놔서 이 향천 지배 원리로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향 안에 오른 약속인데 유향소, 조직, 좌수, 선임, 소갈임무, 임덕조차 이런 것들로 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향촌에서는 향규 향안을 통해서 토송이 아닌 신뢰 사족과 향리들의 향권 참여를 배제하는 동시에 제지 사족이 하층민에 대한 무단 행위를 견지하는 자율적 규제 속에서 향천 사회를 안정시키고 마을을 다스리는 취향지인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나가고자 했다. 그래서 여기 퇴계의 예한 향림 약조고 노블레스 오블레스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제 양반들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임진왜란 후기에 구분하게 되고 하려고 해서 17세기까지는 좀 되는데 잘 안 되고, 이제는 일양에서의 사족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배경의 사족은 자기네 그 동네에서의 양반 위치만을 이제 유지시키기 위한 이런 거예요. 임난전에 동에서는 양반은 양반들끼리 이제 계를 하고, 하층민은 하층민들끼리 계를 했어요, 따로. 하층민들은 초당 났을 때 상독계. 옛날 초당 날라면 상여를 매야 되고 땅을 파야 되니까 몇십 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반들 간의 상계와 하층민들 간의 하계가 따로따로 놀았어요. 놀았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상하합계라는 것이, 이건 전기는 양반들의 동계 즉 상계와 상천들 간의 상호 규범하는 조직인 향도와 같은 하계를 합친 상하합계가 나타났다. 요게 제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학계에 공헌을 했죠. 이것은 전란 후에 막대한 인명재산 손실로 이웃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살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상천을 회유해서 향촌 복구에 참여하기 위한 필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역시 규모만 틀릴 뿐이지 동단에서 양반 중심의 하층민 지배를 위한 조직이에요. 근데 이제 이 18세기쯤 오니까 서울들이 이 재산이 신분하고 재산이 비대칭되는 경우가 많아요. 양반들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노비를 데려다가 자기 땅에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은 많은데 자기는 상민이냐 천민이야. 왜? 상민이냐 천민도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외고 노비 같은 사람은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양반이지만 땅떼기도 없고 벼슬도 못 올라가고 관에서 황곡만 빌려먹는 허울 좋은 양반이 있다. 이런 사회를 풍자한 책이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 양반전에 있잖아요. 아까 수령이 평가에 10점 만점에 10점 받으려면 관에 있는 곡식이 축이 나면 안 돼요. 곡식을 더 늘려놔야 되죠. 근데 김씨라는 양반이 황곡을 빌려가서 황곡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관의 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자기 평가받으면 점수가 깎이잖아요. 9점이나 8점으로.
그러니까 저걸 메꿔야 되는 방법이에요. 수령이 가만히 깨를 내다 보니까 저쪽 돈 많은 이 천민이 돈은 많고 양반은 되고 싶고 하니까 그 양반 보고 그 양반 그 계급 팔아라. 그게 팔잖아요. 그게 팔면서 그 소설 얘기예요. 팔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돈 주고 산 그 천민한테 야, 근데 양반 벼슬 사는 건 좋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첫째, 큰 소리로 사람을 불러도 안 되고 욕설을 해도 안 되고 가래침을 뱉어도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옵션을 거니까 이 사람이 하루 양반 노릇하다가 안 한다고 던지는 게 내용이잖아요. 그게 그 당시 소설이에요. 바로 그 시대 상황을 재산과 신분의 불균형적인 이런 상황을 소설 속에서 이제 표현했던 것이 이제 양반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서울들이 동네에서 자기네가 천대 받으니까 재산은 많은데 자기 큰 집보다 재산이 많은 자기는 서울이야. 그래서 대구의 부인동 같은 데는 서울들이 나와서 동네를 만들어 자기네끼리 동계를 만듭니다. 이게 분동. 이 분동 이제 양반 조직인 동계에서도 분동에 가는 이제 이런 조직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족이 중심이 된 동계 조직이 부세 수치 단위가 되는 공동납조에서 그 위치가 흔들린다. 요 어려운 말인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조선 시대에는 세금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첫째, 조. 요건 자기가 지은 땅에 수확의 10분의 1을 국가에 바치는 거예요. 이건 각자 재산에 따라 바치요. 두 번째는 군역세. 남자는 16세부터 60세까지 군대 안 가는 대신 군역세를 내야 돼요. 세 번째는 곡물. 조의 곡물인데 이건 뭐냐면 이 노원구에 감이 많이 나면 이 왕실에다가 감을 뭐 100가마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동네마다 9년 단위 통째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 요거 조정을 A동은 10가마, B동은 1가마 요렇게 매기는 걸 수령이 안 하고 향청의 양반들한테 그 권한을 줬어요. 그걸 상권이라고 권한을. 그러니까 양반 동네는 조금 내고 상민 동네는 많이 내고 이런 불균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배정하는 양반이 좌수 별감이 또 돈을 좀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동납제에서 사족 중심이 된 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됐다 이래. 그래서 이런 동계에서 18세기 되면 상계원이 중심인 동계에서 하계들이 분리 분동돼서 나가요. 뭐 양반한테 봐야 토적질만 나가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말하자면 민권이 서서히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강화되어 가는 거예요. 양반의 통제력이 동네에서부터 이제 잃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의 저항과 분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게 좀 밝아서 안 나오는데 요게 대방 향약소예요. 향약을 시행한 남원에 가면 대방 향약소라고 향약을 시행한 건물이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 그걸 답사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것이고 지금 뭐 한문이 섞여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해석하고 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기 향규라고 써요. 향규를 만든 다음에 지은 이제 글이에요. 향규란 것은 무슨 규약이냐? 향은 우리 향이 옛날부터 근면하고 정이 두텁고 했는데 요즘 야해졌어. 성질이 야해지고 이 문적인 인문적 기질이 이제 사라진 이런 까닭에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서문이 향규 서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요 17세기 중반 건데 향약에 보면 덕업상건 부모를 섬김에 성실되게 효도를 다하라. 자제를 가르칠 때 의로서 가르쳐라. 반드시. 근데 요즘 힘들죠. 아버지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모범이 안 되니까 자식이 제대로 가르치기 요즘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형제 간에 우애해라. 윗사람을 존경해라. 이웃 간에 화목해라. 친구 간에 돈독하게 지내라. 여기 쳐 있어요. 처첩이래. 처와 첩을 대하는데 예의로서 해라. 옛날엔 양반들은 자기 부인한테 반말 안 합니다. 말 놓으면 안 돼요. 양반 아닙니다. 양반은 항상 첩이고 처고 존댓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랑할 게 하나는 있어요. 저는 연애할 때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반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반말 안 해요. 부부싸움 붙으면 존댓말로 싸우는데 오래 가겠어요? 안 가죠. 거기에 요즘은 이제 한 수 더 떴어요. 나올 때마다 90도로 경례합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 가서 독서 같은 거 올라가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그 격려를 그분 신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에다 하는 거예요. 그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가더니 이러고 읽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제가 격려하는 모습하고 똑같더라 이거야. 왜? 제가 선생이 되니까 격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버릇돼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격려하고 이러고. 그게 제 모습이다.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격려를 연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격려를 어떻게 하냐면 손을 앞으로 딱 이렇게 놔요. 요리고 격려합니다. 그죠? 보세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격려를 딱 하고 천천히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들면 이것도 경박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하고 싹 올릴 때 속일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세고 올려요. 이거 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는 서로 매일 아침 누가 허리를 많이 숙이느냐. 그거 해요. 그거. 이 부부 금슬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참 당신을 존경한다 그래요. 진짜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헛살진 않았구나. 아내한테 존경받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 남편도 존경 안 하는 모양이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근데 향약을 전공하는데 그거 지켜야죠. 그래서 대처첩에 예로서 다해라. 참 멋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날 때 신이 있게 해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되는 이유는 믿을 신이 부족한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문제. 양심 속이는 것 때문에 우리 선진국 못 돼요. 신인은 일본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 쓰면서 일본 거 믿을 만해 하는 마음 갖고 쓰죠. 우리 국산은 못 믿어도. 이게 아주 중요한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세워가지고 충성스럽고 두텁게 하고 남을 기만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하면은 반드시 공손하고 근면하고 돈독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선을 보면 반드시 그걸 행해라. 남이 좋은 거 보면 자기도 꼭 그렇게 행동을 해라. 허물을 보면 반드시 고쳐라. 딱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향약 모이면 간사가 읽어요 이걸. 문가 필계 견선 필행 해가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과실상경 처벌하는 것만 나오면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는 자, 형제간에 싸우는 자. 근데 여기 조금 문제야. 형이 잘못하고 동생이 바르면 똑같이 처벌받아. 근데 형이 바른데 동생이 잘못되면 이건 동생만 처벌받고, 그 다음에 가도 패란 자, 부처간에 두드리고 때리고 욕하는 거.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옛날엔 그 여자들이 남편도 많이 때려 죽였어요. 잠잘 때. 하도 술주정을 하니까. 요즘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똑같아요. 잘 몰라서 그러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정처를 첩하고 처를 구분 못하고 다 하는 사람. 첩을 첩에 접해주고 처를 첩같이 낮춰보는 사람. 요거 향약해서 처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석간부, 이 관부일에 간섭하여서 향품을 어지럽히는 자, 망령되이 위세를 부려서 관을 흔들고 사살하는 것을 사는 자, 친폭 소민, 어려운 상천민들을 함부로 하고 삼원용장자. 옛날에는 양반은 집집마다 형구가 있어요. 잘못하면 붙잡아서 두드려 팬다고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이런 게 중벌. 친척 간에 화목하지 않아도 처벌이에요. 정처 소박자. 첩하고 만들고 정처를 소박하는 사람도 향약벌.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벌이에요. 이거는 향약은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경국대전에 없는 거지만 일상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이 법입니다. 법 이게. 동네에 불화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네 친구끼리 모여서 때리고 욕하는 사람, 염치를 돌보지 않고 사풍을 훼손하는 사람, 강한 것을 믿고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거짓말만 조언 구애 함입 죄루자. 요즘 김부선이 이재명 이런 거 있죠.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누서. 요거 다 옛날 같으면 그 사람들 다 향약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향약에 여기 뭐냐? 중벌로 이 고관사 크면 이제 관에다 고해서 처벌받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환난 역좌 좌시 불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사람이 환난을 당했는데 힘써서 구해주지 않고 바라만 보고 구해주지 않는 자. 이건 뭐냐면 남을 구해줄 재산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안 구해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 적극적인 처벌이죠. 이거는. 응? 남을 도와주지 않는 자. 능력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자도 처벌받는 거예요. 이런 건 뭐 돈 받을 만한 거죠. 이제 등등. 그 다음에 혼인하고 상당했고 제사에 까닭 없이 지나가는 자. 부모님 제사 안 지내고 그냥 걸르는 사람들도 처벌자입니다. 결혼도 안 알리고 혼자서 살짝 산에 가서 하는 사람도 처벌입니다.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붉은 조부. 요 세금을 안 내고 면탈하기만 기다리는 자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도 처벌입니다. 요건 중벌. 그 다음에 문자, 시리자.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허리를 떡 펴고 이렇게 들어놓아서 하는 사람, 요 사람도 향약 처벌입니다. 오늘은 없죠. 아주 머리 조금 하면 처벌됩니다. 좌중 헌쟁자. 자중에서 막 떠들고 선생 강의 방해하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은 하벌입니다. 공자 태편자. 이 자리 놔두고 뒤에 등에 딱 기대고 앉아 있는 사람 있죠. 요것도 처벌해요 지금.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향약법이. 그 다음에 상중하는 면책 시벌. 잘못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야단을 딱 치는 거예요. 뭐 이제 등등 많아요. 그 다음에 불양 부모 개걸자.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서 부모가 동양하러 돌아다니게 만드는 사람. 불순 부모 황폐자. 그 다음에 여인이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구박하는 여자. 이거 다 처벌입니다. 요 말은 뭐예요? 그러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형제 불화자, 양반 능력자, 유부녀 장간자. 이거 다 처벌이에요. 능력자. 그 다음에 요거 양반하고 같이 말 타고 다녀도 안 되고 자기 농사 안 해도 또 걸려요. 농사일 열심히 안 해도. 행지황당, 행동거지가 황당한 사람도 이거 처벌이에요. 이태원 향리 절목이 있어요. 1803년에 이태원에, 지금 이태원 동네 향리 절목에, 향약 절목에 보니까 행동거지가 이상하고 외지인이 있으면 무조건 착고부터 씌워라, 수갑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수안보 온천에 가니까 또 그거 재밌더만. 수안보 온천에 온 게 동기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우리 동네는 외지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처가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면 처벌을, 바람난 사람을 해야 돼요? 남편을 처벌해야 돼요? 남편이 처벌받는 거예요. 여자가 처벌받는 게 아니고.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사례가 다 틀려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기능 부조를 같이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거 쫙 나오고, 예속 상교, 요게 또 재밌어요. 이 사람이 모이면 형님 동생 요거 딱 나눴어요. 요거 조금 듣는데, 향인 동네 사람으로 연장이 배, 나이의 2배, 자기가 20살인데 40 이상 되는 사람 만나면 부사지, 아버지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10년 이장이면 형사지, 형님 모시도록 섬긴다. 5년 이장은 그냥 존경을 심을 갖는다. 뭐 이렇게 해서 보통 향약에서는 20년 이상은 아버지 모시 부사지, 10년 아래에 10년 이상은 형사지. 나머지는 10년 이내, 아래에 10년 이내는 친구로 지내요. 뭐 그거 괜찮죠. 그 우리 옛날에 싸우면 그거부터 물어보죠. 너 나이 몇이야? 요즘에 다 큰일 나요. 싸움 뭐 갖고 싸웠냐가, 누구 싸움을 누가 올바로 했냐가 중요한 것이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나이가 벼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부터 싸우기 전에 나이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예석상규에 요거 규정이 딱 돼 있는 겁니다. 몇 살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환난상율, 상을 당했을 때 부조해 주는 거, 요런 내용. 옛날에 상 당하면 빈 가마를 읽고 가지고 가요. 자기 깔 건 깔고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갑니다.
상주가 상을 당해서 부모님 복양하는데 그 준비하는데 바쁜데 그 요즘은 뭐해? 전부 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저 손님 맞이하느라고 저 상주가 정신이 나가 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가라. 자기 깔가마는 자기가 갖고 가라. 이게 딱 정해졌어요. 옛날엔 가면 며칠씩 걸려서 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장인 장모까지 부고를 다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안 해요. 장인 장모 오는 건 안 가요. 부모만 가도 어려운데 왜? 전 향약 전공했기 때문에. 향약에선 사상 딱 정해졌어요. 사상. 부, 모, 기, 처. 부모하고 기는 자기상하고 처상. 사상만 딱 갑니다. 부조. 정해졌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남녀 평등이 되니까 장인 장모상도 이제 부고를 내더라고요. 여기 지금 부모, 당신, 처, 상 외에는 그 나머지는 부라 딱 썼어요. 이렇게. 이제 뭐 부모가 없고 처가 있다면 처부모도 뭐 같이 해주는, 같이 살면, 부모는 안 계신데 처부모를 같이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해도 된다. 엄청나게 합리적이죠. 규정 있기도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거 안 지키면 이것도 처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낸다, 부조한다, 사람을 몇 명 보낸다. 그래서 이제 한다는 게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뭐 등등. 하여튼 어떻게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 다 그거 돼 있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향약들이 우리 전통시대 향약이 이런 것이다. 뭐 아시면 되고, 요건 아까 말했듯이 이제는 양반들 보고 향약하라고 자치권을 줬더니 자기네끼리 싸움 벌려서 이제 안 돼요. 여기도 뭐 시의회 막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뭐 구의회 모이면 그냥 치고받고 하면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럼 그때 누가 해주느냐? 조선시대는 수령이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향촌에 사족끼리 싸움 붙으면 누구한테 가요? 수령한테 가요. 그러니까 자연히 수령이 권한이 강해지죠. 요즘은 이제 판사가 해주지만, 판사가 해주지만. 그래서 이제 이 교화를 사족, 형조에게 자치적으로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수령이 직접 앞장서서 관의 적극적 주도에 의한 주연향약이 출연됐고, 이 주연향약의 선구자는 율곡 선생이, 율곡 이이가 이제 만들었어요. 마을마다 총기가 있어 관건에 있어서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청주에 가서 이분이 한번 시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호남, 호소 지방의, 전라도 지방의 향약은 전부 율곡 향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는 퇴계 향약으로 지금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뭐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관에서는 행정은 그 수령이 직접 하고, 교화, 백성들의 예의 염치, 유교적 예의 염치를 가리는 것을 향약을 통해서 사족들이 해왔다. 그래서 교화와 행정을 이용화 시켰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민의 주민자치로서의 촌계. 우리 지도 교수님이 1922년생이신데 70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해에 절 불러가지고, 전 그때 이제 대학원생이 박사학위도 못 받고 있는데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도산공원을 한번 쫙 걸으시면서 저를 정심을 사주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박군, 내가 죽더라도 뭐 다른 거 뭐 책 내주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조선시대 총계 연구란 제목으로 책 한 권 제자들하고 같이 내게. 그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유언이었어. 그리고 몇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정년이 3년 남았어요. 저도 정년하는 판인데 선생님의 유언을 지키지 못해서 참 죄스러운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총계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총계가 뭐 행정동 밑에 옛날에 또 자연 촌락이 있잖아요. 마을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얼핏 몇 개만 보니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총계에서 기능의 첫 번째가 사신 공동체. 그 당시는 뭐 카톨릭 없으니까 마을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 정월대보름 마을 구슬 행하는 사신 공동체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노동 공동체. 농사 질 때 김매기 할 때, 이 모 심을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온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내갖고 하는 이 노동 공동체의 기능. 두레 같은.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사는 이런 생활 공동체 세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는데, 남아있지 않은데, 민속조사를 나가니까 지금도 한 200군데 마을에서 정월 대보름 날 동네마다 마을 구슬을 합니다.
그때 온 동네 사람이 같이 모여서 진짜 신명나는 잔치를 벌이고 그게 마쓰리에 일본으로 건너간 마쓰리 100개 건너가서 일본의 마쓰리가 됐어요. 그게 거기는 세계적인 축제로 전 세계 사람들 관광객을 끌어오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걸 미신 취급해버렸어요. 미신 취급하는 바람 우리 전통이 사라졌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30년간 1년에 한 군데뿐이 못 가죠. 그래서 제가 한 30여 군데를 다니면서 찍은 요 사진 공동체의 기능 요거 총계 중에서 그 슬라이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특강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한국의 마을 공동체 문화만 요 제목으로 가지고 가서 제가 특강을 20년 동안 그것만 해요. 그것만. 왜 근데 그것도 벌써 30년 전부터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사라진 역사가 됐어요. 그거 하던 사람 다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촌계가 이 촌계는 19세기 중후반 촌계에서의 둘의 조직이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한 농민 항쟁의 일부 세력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민의 사회의식 성장과 아울러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 자치성을 확보해가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층민의 조직인 촌계는 지배층의 이념, 사상 간의 일정한 거래를 유지하면서 사족의 동계 등이 흡수되는 등 외형적 형태는 변화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용해되거나 분해됨이 없이 생활 공동체로서의 자생적 필요를 통해 오랜 전통을 유지해왔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나갈 우리의 진짜 전통이라, 기층민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시대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간에 서로 의지하고 돕는 마을 공동체적 생활 방식은 정체가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와 지배층의 수탈 속에서 민족적 생명력을 지탱해 주었던 삶의 지혜다. 왜 조선시대가 450년 유지됐느냐? 어떤 사람은 정치 제도가 잘 됐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양반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전 다 틀렸다고 봐요. 제일 말단 하층 쪽에 우리 리 밑에 더 자연마을, 30, 40% 자연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서로 돕고 사는 이런 공동체적 생활 속에서 조선시대가 450년, 500년 유지해온 것이지 양반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전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일제의 기본 정책은 우리의 모든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마을의 정신적 유대요, 기반이었던 마을 구슬 낭비며 미신이라고 해서 금합하는 등 마을의 단합을 온갖 명목으로 탄압하고 왕년에 우리 농촌이 수존농업사회에서 일반적 속성에서 연호하는 상대적인 정체성과 폐쇄성을 지녔던 건 사실이지만 마을 공동체에서의 인정과 의리, 협동과 상호부조는 우리가 새롭게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귀중한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다. 이게 제 박사 논문의 결론이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그럼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는 이 갑오개혁, 그 다음에 을미개혁에서 향해 설치하자는 게 느닷없이 튀어나와요. 임금이 향해를 만들어라. 그래서 1894년 7월 12일 날 향해 설치에 관한 지시를 내려요. 그 다음에는 지방제도 개혁, 95년 11월에는 향해 조규, 향약 판무 규정.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향약 조목을 시행해라. 향해를 시행해라. 지방개혁 사업을 향해에 맡겨라. 엄청나게 지금 바뀐 거예요. 양반 중심에서 이제 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군과 면과 리에 대중소 군향해 면안에 향해를 두어서 지방에 관련된 각종 사무를 회의 결정하고 리의 존이 요 2장이에요. 2장은 이민이 직접 선출케 하라. 그 다음에 면의 직강을 강리의 존이 및 선거인으로 선출해라. 면장은 여기 있는 2장들이 선출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간으로 하여금 향해를 설치케 해서 각면에 1면씩 뽑아서 향해원으로 하고 그들이 고을의 공회당에 모여 법령의 시행과 폐단, 시정 모든 일을 가부로 의논하는 데 결정해라. 1894년 갑오농민 혁명이 끝난 이후에 임금이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민중들이 대나무를 들고 조총을 들고 싸워갖고 이겨서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밀렸기 때문에 된 거예요.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 선언 있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서 했어요?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민주화를 선언했던 거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민주화가 이제 발전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향후의 특징은 뭐냐면 선거로 이제 사무담당 선출하고 회의는 뭘 어떤 회의야?
교육, 호적, 위생, 사창, 구율, 도로, 식산, 상림, 재원, 세목, 납세, 공공보육 등 모든 일을 향회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칫 사무 담당 유급 직원을 급료를 줘라. 이건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왜? 조선시대 때 향리들 봉급이 없었어요. 그때 향리는 세금을 안 내. 세금을 안 내는 대신 향리로 근무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그 급료를 줘라. 그 다음에 이미 면회 하유사 면주인은 당의 리와 면에서 부담해라. 그 다음에 선거시 자격제한 규정, 반상을 물론 논의하지 말아라. 부의 정도에 따라 서열을 매겨요. 돈 많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요. 왜? 돈 많은 사람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요즘은 세금 많이 내면 도둑놈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그러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우대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더 합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체납자는 안 돼. 근데 부역이 많은 상등 호민은 회의 주제 시 차석에 앉힌다. 부역세 이런 거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 역사적 의미가 뭐냐? 갑오개혁과 을미연의 향해 조규와 향약 판무 규정이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 향촌자치 유지인 향해, 유양서 향약의 정계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 민권 향상을 위한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정립된 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이 제도예요. 1894년 갑오농민혁명 이후, 대한제국기 이후 반동적 시책에도 불구하고 향해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역사성과 기층민의 주민 자치 정신을 반영시킨 것이다. 그래서 근대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정 부분의 자치권 부여, 주민의 참여, 국왕의 법률적 승인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게 몇 년 못 갔다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개입하면서 자치권을 이제 없애버린 거죠.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걸 살렸어야 되는데 이걸 살리지 못하고 이제 2000년 지금쯤 들어와서야 지방자치 이거 저거 하자. 근데 제 전공을 떠나서 지방자치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교부세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정치적 자립일 뿐만 아니라 자치 자립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도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중앙정부 보고 달라 그런 것은 진정한 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낼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고 싶어도 내고 싶지 않아. 왜? 내 돈이 엉뚱한 데 쓰이거든. 필요 없는 사람한테까지 돈을 20만 원, 30만 원씩 다 줘. 그러니까 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어디다 쓰는가를 우리 민간 단체에서 만들어줘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원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민간인이 감시해야 돼요. 이 선진국은 다 그런 자치단체들이 그 감시를 하죠. 제가 뉴욕에 우리 가족이 한 10년 살아가지고 방학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세금도 내봐서 아는데 뉴욕에 사는 그 동네에는요, 교육세를 자기 동네 미국서 세금이 제일 비싼 게 교육세입니다. 왜? 다 자치가 마을마다 자치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공부를 잘 시켜야 되니까 교육세가 30%씩 뜯어가요. 굉장히 높아요. 제 친구가 사는 데는 초등학교가 없어. 부자 동네 사니까 부자 동네는 젊은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부자들이 사는데도 교육세를 안 내더라고. 그래서 그 자랑을 저한테 하다가 우리는 세금이 없다고. 우리 사는 동네를 갔더니 거기서는 고등학교 주민자치총회를 하면요, 온 동네 사람이 같이 가요. 자기 자식이 지금 현직에 안 다녀도 동네 사람이 같이 총회 때 갑니다. 왜? 내가 낸 교육세, 동네 교육세로 이 학교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본인도 세금에 어디다 쓰느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세금을 탈루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국가가 세금 걷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세금이 얼마나 공정하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투명성, 또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이런 주민자치 체계가 만들어져야지 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말하자면 재능 기부도 좋고 세금을 많이 내도 좋고 이런 쪽에 기본적 마음가짐을 가지셔야지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는 특별히 다른 대학은 구성이 틀리게 동대표들 이런데
관여하고 많이 계신 분들이 오셨다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걸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쉽지만 강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